그럼 투자는 역실적 장세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역실적 장세가 끝나고 이제 금융 장세 들어갈 때 좋긴 한데 뭐 그걸 알 수가 없으니 내년은 일단 안 좋다는 건 맞죠. 내년은 안 좋은 거예요. 최악이죠. 내년은 최악이죠. 네, 맞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네. 정리를 하면은 제조업 경기라든지 그쪽은 안 좋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호황이다. 그러면은 그 달란 투자님께서 보실 때 2022년은 진짜 많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 2023년은 이렇게 해를 나눠서 봤을 때는 네네. 2022년보다는 나을까요? 그 부분도 제가 좀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 그래프가 뭐냐? 위에 그래프는 이제 코스피 지수랑 이제 국채 3년물 금리고요. 회색이 국채 3년물 금리고 이제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22년간 2001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추이고 밑에는 이제 EPS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주당 순이익이고 코스피의 주당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 최근에 가장 그 시장을 억눌렀던 그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여기에 따른 긴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국채 3년물 금리가 원래는 1% 미만이었는데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빠르게 오르면서 한때는 거의 한 4.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가 안 됐는데 4.5%까지 가니까 이 종합 주가 지수가 바로 내리 꽂았죠. 그렇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17년 이때도 보시면 국채금리 1%, 2% 올랐거든요. 지수는 올랐죠. 네. 그리고 더 예전에 거의 2000년대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신흥국 중심으로 이때도 보시면은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2005년부터 2007, 8년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도 한 3.5%에서 거의 한 6%가 좀 안 돼까지 올랐어요. 근데 지수 올랐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금리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실적이랑 같이 봐야 돼요. 실적. 그래서 이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졌던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EPS가 1,000원에서 4,000원까지 4배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세미 상승장 2017년 같은 경우에도 EPS가 한 5,000원에서 한 7,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EPS가 한 3,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왜 빠졌냐? 금리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주식은 금리랑 반대로 움직인 거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금리 많이 주면 나 주식 안 하고 예금할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대로 움직이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요소만 작용한 게 아니라 실적이라는 또 다른 요소도 가능하다. 금리가 올라도 실적이 더 좋은데 더 많이 오르는데 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돈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이 하락을 한 거고. 너무 아쉽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사계라고 해서 우라가니 구니오라는 그런 일본의 아마 애널리스트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주식시장을 계절로 비유를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금융장세. 실적 안 좋지만은 금리가 팍팍 내리면서 주가는 좋아지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적장세. 봄이 이제 금융장세고 여름 같은 경우에 실적장세. 금리가 오르지만 실적 좋아지니까 주가 오르고. 가을 같은 게 역금융장세라고 해서 금리 상승에 이제 막바지. 실적은 좋아지긴 아직까지는 좋아지는데 주가는 꺾여버리는. 그리고 마지막이 겨울인데 역실적 장세라고 해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너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살펴보면은 사실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엄청나게 글로벌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연준에서 유동성 막 풀었죠. 재료금리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사실상 원래부터 안 좋았어요. 2019년부터 이때 이제 반도체 경기 최악이고 실적 안 좋아졌을 때 원래 안 좋은데 더 안 좋다 보니까 금융장세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어 제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내리면서 주가는 V자로 반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죠. 이때부터 좋아지니까 이때 사실 살짝 실적 장세가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1년 11월 그때 이제 그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 한 6월까지 그 정도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실적 장세 그 상승률은 한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022년 1월에 아마 3천 얼마 딱 찍고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이제 그 수준 회복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올랐던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원래는 실적 장세가 되게 길어요. 2017년 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지속이 됐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이었어요. 실적 장세가. 근데 요번에는 단 몇 개월 정도. 왜냐하면은 금리를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역금융 장세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실적이 꺾이죠. 이제부터는 슬슬 역실적 장세로 진입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는 역실적 장세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역실적 장세가 끝나고 이제 금융 장세 들어갈 때 시작하면 좋긴 한데 뭐 그걸 알 수가 없으니 근데 그것도 이제 1차원적으로 반영하면 안 되고 주식시장이 얼마나 선반영을 했냐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시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뭐 자기 현금 비중이 얼마냐가 중요하긴 한데 현금이 여유롭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볼 만한 타이밍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역대급 경기 침체 온다. 맞아요. 더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10년 대침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많은 분이 인터뷰 하시니까 보통 분위기가 어때요? 컨센서스가 어때요? 경기 침체, 대침체가 네. 온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 아주 막 10년 막 경제 대공황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뭐 1년 정도? 내년 일단 안 좋다는 건 맞죠? 내년은 안 좋은 거예요. 최악의 해. 최악이죠. 내년이 네. 최악이죠. 네, 맞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가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하드 랜딩이에요. 아주 안 좋다 그게 이제 하드 랜딩이고 1년간 최소 1년간 안 좋다. 근데 두 번째는 소프트 랜딩. 안 좋긴 한데 안 좋은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안 좋나?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게 기대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막 무슨 5, 60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보여줘야 돼. 일단 안 좋은 건 맞아. 안 좋은 건 맞는데 얼마나 많이 혼나냐는 거거든요. 사실. 매를 맞을까? 뭐 저희 때까지 매 맞았잖아요. 사실. 그죠? 매를 맞을까 아니면은 그냥 한마디 하고 말까? 그런 차이란 말이죠. 네. 그 관점에서 보시면은 사실 S&P 500의 지난 100년간 하락장을 보면은 총 13번이 있었어요. 그 하락장의 기준은 최대 낙폭 기준 20%. 보면 중간에 19.9%, 19.3%짜리가 있는데 얘네 빼면 좀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얘네도 많이 빠졌는데 그냥 끼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지난 100년간 20% 이상 하락한 장이 13번이 출현됐는데 요번이 14번째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6, 7년 만에 하락장을 맞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과 그런 비슷한 상황이 언제냐 다들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초고 인플레이션 시대 때. 맞아요. 그래서 이때 하락장이 총 3번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다 금리 인상 구간이었고 다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보시면은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였고 실업률이 70년대에는 3%에서 9%까지 치솟았고 80년대에는 5%에서 1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2번 정도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다 2.5배에서 3배 정도 올랐어요. 지금 상황이랑 약간 비슷하지만 지금 훨씬 더 약한 맛이죠. 네. 아직 실업률은 견조하고 대신에 유가는 한 코로나 뭐 저점이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한 70불 정도 80불 정도 됐었는데 일시적으로 130불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약간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총 3번의 하락장이 발생을 했는데 가장 덜 빠진 때가 27% 고점 대비 많이 빠졌을 때가 거의 반토막 그리고 중간 정도가 36% 정도. 지금 현재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중에 아마 한 26%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 정도. 그러니까 이거랑은 거의 왔어요. 그러네요. 이때 바닥까지는 거의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그냥 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 안 되니까 한 중간 정도 보수적으로 한 중간 정도 빠진다. 그때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S&P 500이 3,100까지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져야 되는군요. 일단 하드랜딩 가정에서 봤을 때 일단은 역사적인 그런 뭐 비슷한 매크로 상황에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라고 봤을 때 그걸 대입하면은 한 3,100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내년에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건 맞는데 생각보다 덜 안 좋은 상황이면 어떡하지? 약간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이건 이제 블룸버그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 98%다. 이게 나온 부분인데 그래서 경기 침체는 맞지만은 얼마나 안 좋아지는데 생각보다 덜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제시한 아이디어의 그 배경은 뭐냐면은 주식 투자 세계는요 모두가 그렇게 예상하면 그렇게 안 가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소문난 뭐 집에 먹을 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무리 좋다라고 해서 내가 살라고 보니까 그때부터 떨어져. 그런 경우 많거든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안 좋다 역대급 침체 온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보통 이제 크러쉬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막 고점 대비 20-30% 빠지는 그런 상황은 시장 참여자들이 누구나 다 예상해서 빠진 경우는 없거든요. 항상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충격이 오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반된 경제 지표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은 시그널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예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이긴 한데 이거는 뭐 역대 최저예요. 최저. 네.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나 그다음에 뭐 코로나 위기나 그때보다 와. 더 안 좋죠. 나스다크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안 좋았던 게 1970년대, 80년대. 와.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물 기준금리를 마킹해서 따라가는 2년물이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 거죠.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올려서 2년물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50 미치예요. 50 미치면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 여전히 50 이상이고 55를 넘었어요. 최근에 발표된 수치를 보면. 근데 서비스업 경기는 괜찮다. 왜냐하면 코로나 당시에는 이게 40까지 빠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4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55가 넘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50대 후반인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3.7%죠. 와. 최근 발표된 데이터. 최저네요, 최저 거의. 4%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4% 정도 되면은 그냥 이 정도는 원래 일반적인 케이스야. 이게 정상이야라고 보는 건데 3.7%예요 지금. 3.5 찍고 조금 올랐는데도 이게 빠르게 안 올라와요. 정리를 하면은 제조업 경기라든지 그쪽은 안 좋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호황이다.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미국은 서비스 국가라고 하잖아요. 서비스업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실 제조업은 사실 우리나라랑 더 연관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품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약한 것 같은데요. 결론은 그러니까 뭐가 단정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주에서 가장 위험한 게 단정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 그렇게 단정을 짓는데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봐. 그럼 그쪽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시각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관점에서 제가 이런 데이터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한 방향으로 믿지 마라. 이게 사실 뭐 2021년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엄청 열광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 하니까 이제 유튜브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약간 좀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뭔가 콘텐츠가 올라가면 댓글에 네가 뭘 하냐 뭐 하면서 막 그게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위험하겠다 이러다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했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뭐 너무나 안 좋다 그래서 다 온다라고 해서 그렇다면은 나는 그냥 뭐 주식 다 팔고 숏에 베팅할래. 근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아닐 가능성도 있는 데이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네. 그 낙폭 기간도 떨어지는 기간도 한 1년 6개월 정도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부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이제 아까 지난 100년간 S&P 500 지수 고점 대비 20% 낙폭이 발생을 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이제 매트릭스 차트인데 이건 당연해요. 뭐냐면은 많이 빠지면은 그만큼 회복하는데 걸린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20% 내외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렇구나. 1년 내 회복됩니다. 1년 내. 근데 30에서 40%다 2년 정도 걸려요. 2년 내. 1년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50%다 그럼 5년. 대공황. 뭐 이럴 때는 이제 5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공황이나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 뭐 S&P 500이 한 3,400 얼마까지 장중에 3,500인가 찍었을 때가 마이너스 25%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정도가 저점이라면은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에서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년 정도. 회복하는데 그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건 보시면은 이게 추세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중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딱 그 얘기예요. 많이 빠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 조금 빠지면 회복하는데 짧게 걸린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 계좌를 언제 회복할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이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기재해 놓은 그런 이제 데이터고. 그러면 만약에 한 30% 빠진다고 봤을 때는 지금 1년은 지났잖아요. 30%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베트남 전쟁 인플레 때문에 1968년부터 1970년대까지 낙폭이 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락 기간이 1.5년이에요. 미국 증시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하락했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정도. 이게 이제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주장하시는 하드랜딩. 그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가 빠지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 상저하고 다 상저하고잖아요. 전망이. 그죠? 근데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예상한 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소프트하게 되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소프트 랜딩이면은 오히려 그때가 바닥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때 나왔던 데가 바닥일 수도 있고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뭐 1월 달에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막 흔들흔들 하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뭐 연초에 좀 흔들리다가 상반기가 좋을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은 3월인지 5월인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되면 금리 인상 중단하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근데 금리 인상 중단하네. 이게 맞물리면은 잠깐 좀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간에 상반기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네 가지 이슈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이슈가. 그리고 중요도는 이 앞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땐 중국이다. 중국에서 지금 리오프닝 막 사상자 엄청 나와도 그냥 계속 하죠 지금. 이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정말 해외도 나가고 소비도 해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미국 쪽은 좀 안 좋아지려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 좀 받쳐주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과 연동이 또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금리 스탠스 일단 12월 FOMC에서 점도표를 내년 전도표를 5.1% 중립금리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끝내느냐 아니면 여기보다 좀 더 뭐 낮은 상황에서 뭐 4.75에서 5에서 일단 중단을 하고 좀 더 지켜보겠다 얘기를 하느냐. 왜냐면은 말미 항상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붙였어요.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5.1%라고 못 박아 놓고 우리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건 보고 근데 만약에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요번 겨울에 유럽의 날씨가 어떻게 되냐. 이분이 또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럽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전쟁 같은 경우에 뭐 연초에 종료를 하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장기화 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나뉘고 있는데 긍정 쪽이 좀 많다. 그리고 이 더 중요한 앞단에 위치한 부분에서 긍정 팩터가 더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 랜딩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경기가 좀 침체된다 하더라도 약간 침체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변수를 여러분들이 좀 잘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겠고 이 변수가 가장 좀 지표에 잘 나타나는 게 달러 인덱스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부정적 팩터가 강해지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갈 것이고 많이 떨어졌네요. 이건 근데 사실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받는 게 있는데 만약에 다시금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부정적이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이제 뭐 무조건 소프트랜딩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드랜딩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대신에 이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열어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결정한 지표가 이 네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달러 인덱스니까 이걸 잘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하드랜딩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이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국채. 국채인데 이제 이거는 변동성이 되게 큰 국채예요. 사실 국채 투자 메리트가 낮은 게 뭐냐면은 기대 수익이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야 그거 투자할 바에 그냥 예금하는 게 낫지 않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30년짜리고 듀레이션이 아마 이 키스 국고채 30년 이난스 같은 경우에는 28이고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프 같은 경우에는 18인가 19 정도 돼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는 채권 가격의 반대로 움직이죠. 국채 금리가 내려야지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 랜딩하면은 특히나 이 장기채가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물가랑 이게 빠르게 꺾일 거예요. 장기채 금리가 지금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한때 한 4.3%까지 갔다가 지금 3.4%로 빠르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금 살짝 올랐거든요. 3.6% 정도로. 근데 하드 랜딩이 온다? 이게 더 빨리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뭐 3%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2%대. 그냥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데 이를테면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이라고 하면은 금리가 3%에서 2%로 내려가잖아요. 1% 포인트 빠지면은 곱하기 30 하시면 돼요. 30% 수익률이 납니다. 요 밑에 30년 액티브 같은 경우에 듀레이션이 만약에 18이라고 한다면은 3%에서 금리가 2%로 빠지면은 1% 곱하기 18이니까 18%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상당하네요. 아니 왜 인버스 사야지 이거 사냐? 반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리스크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채를 사는 게 낫고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 온다. 그러면은 아마 금리가 장기물 금리가 최근에 빠르게 빠졌다가 다시금 좀 반등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프트 랜딩이지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물이 아마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이자 받으면 되는 거고. 이자 받으면서 버티다가 어차피 연준에서 제시한 게 2023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2024년 목표 물가가 2%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기 국고채 금리가 2%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기대 수익 실현하는 이익 시점이 좀 길어진다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 물론 이거보다 방어가 되겠네. 그렇죠. 인버스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발행가가 10만 원, 10만 원인데 이제 상장을 좀 안 됐거든요. 이게 이제 5만 원까지 빠졌어요. 금리가 아마 한 1점 몇 퍼센트에서 4%까지 올라가니까 이만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또 다시 장기금리 빠르면서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대신에 이건 약간 리스키합니다.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막 무섭다. 자기 투자 성향과 잘 비교를 해본 다음에 그나마 좀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적합할 것 같아서 가져오긴 했는데 나는 그렇게 그냥 기대 수익률 10% 만족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듀레이션 짧은 거 사셔야죠. 뭐 10년물이란지 5년물 이런 거 사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임하시면 될 것 같고